지금 원가법 계산 문제까지 설명을 드려서 72페이지 내용까지 본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 계산 문제를 먼저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랜드프로에 보면 무료 동영상 강의로 계산 문제 특강을 제가 해놓은 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거나 아니면 밴드에서 계산 문제 원가법을 치시면 밴드에 검색창이 있거든요. 그 검색창에서 원가법 치시면 계산 문제 관련한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만 다 보고 싶다면 계산 문제를 치시면 계산 문제 관련한 내용들이 쫙 뜰 거예요.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 하나가 나오고, 아까 봤던 원가법에서 정액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나오고,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에서 역시 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실은 투자론 내용과 연결돼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는 아예 다 낱개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똑같이 감가를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대상물이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감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의 비슷하게 달아 없어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정액법이 있었던 거고, 초반에 많이 달아 없어지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애가 있어서 정율법이 있는 거고, 네. 광산에 적용해서 가장 적게 까야 되는 방법, 이자가 붙는 방법이 필요해서 나온 게 상환기금법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외우는 게 쉬워져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이번엔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해 볼 거예요. 그럼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죠? 수익을 목적으로 사죠? 건물을 사러 시장에 간 사람은 결국은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럼 투자자, 수요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높게 지불하고 사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익까지만 지불할까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부동산을 사서, 이 건물을 사서 누릴 수 있는 미래 수익을 다 합쳐봤더니 10억이에요. 다 10억이야. 합쳐봤더니 10억이야. 근데 걔를 12억 주고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수익까지만 지불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발생될 미래 수익만 다 예측해서 그 미래 수익을 추정해서 계산한 다음에 걔를 현재 가치로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요자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그어놓고 그 밑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그어놓은 이 얼마까지 얼마는 지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금액이 가장 높은 가격인 거죠. 그래서 수요 가격은 최고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개념이.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쫙 나눈 거예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된 과거 수익은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누리려면 기존에 건물 갖고 있던 사람을 두들겨 패서 뺏어내야 돼.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자는 수익을 따질 때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수익은 이미 발생된 과거 수익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만은 목적으로 할까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론의 감정평가 방법 중 수요자 측면에서 가액을 구할 때 과거 1년 전 수익을 환원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걔는 X겠죠. 무슨 수익은 안 봐요? 과거 수익은 안 본다고요. 뭘 따지는 거야? 미래 수익. 그러면 이 미래 수익을 추정해서 계산한 다음에 왜 추정한다는 표현을 쓰죠? 예, 아직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 1억만큼 발생할 것이다, 2억만큼 발생할 것이다 추정하는 거지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현재 가치로만 고쳐주면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할인시킨다고 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할인해주면 사는 시점 기준에 가액이 나오는 건가요? 맞죠? 또 하나. 이제 수요자는 이 부동산과 관계를 맺은 건 사는 시점부터 관계를 맺은 건가요?
수요자는 이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니면 사는 시점에 관계를 맺는 거야? 사는 시점부터 이제 관계를 맺고 이 건물과 무언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경과된 내용 연수는 이 수요자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이 수요자에게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수가 전부일까요? 얘를 이 기간 동안 이용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 둘을 합친 전체 내용 연수가 있겠죠? 그럼 수요자는 전체 내용 연수를 따질까요? 아까 공급자는 지어서 파는 거죠. 네. 그럼 지어서 전체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공급자는. 근데 수요자는 어느 시점부터 관계를 맺는 거야? 사는 시점부터 관계를 맺으니까 사는 시점 기준 경과된 연수가 있고 잔존 내용 연수가 있다면 어느 내용 연수가 수요자와 관계 맺은 전부네요? 잔존 내용 연수가. 그러니까 전체를 따질 필요가 없죠, 수요자는. 네.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중요한 건 무슨 내용 연수라는 걸? 잔존 내용 연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체 내용 연수가 50년이에요. 경과 내용 연수가 40년 된 건물이에요.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쓰죠? 10년이죠. 그럼 10년 동안 미래 수익이 발생될 건물인 거예요. 얘 A야. A 건물이야. 이제 B 건물이 있대요. B 건물. 이 B 건물은 전체 내용 연수 50년이에요. 근데 얘는 10년 경과됐어요.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죠? 40년. 그럼 당연히 미래 수익이 A 건물과 B 건물 중에 어디에서 더 많이 발생할까요? B 건물. 왜? 앞으로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건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겠죠. 수요자 입장에서 가액을 구할 때. 뭘 안 따진다고요? 경과된 내용 연수 기간은 안 따진다고요. 그럼 결국은 A 건물의 경우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건물은 내용 연수가 몇 년인 거고? 10년인 거고. 그럼 이때 사는 시점에 투자한 100% 금액을 얘 몇 년에 걸쳐서 까야 될까요? 10년에 걸쳐서 상각하겠죠. 투자한 100%를 10년에 걸쳐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이. 그럼 얘는 몇 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까겠죠. 40년에 걸쳐서 모은단 말이야. 개념 자체가.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구할 때는 무슨 내용 연수가 포인트가 된다는 게 잔존 내용 연수가 핵심 내용 연수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뻑하면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요. 100%를. 그래서 상각률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자는 사는 시점에 투하한 자본 100%를 이 건물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다 회수해야 되겠죠. 까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익환원법 내용은 이런 개념이죠.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누구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다?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해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거 발생한 수익이다, 미래 발생할 수익? 미래 발생할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걔를 추계해서 현재 가치로만 뭐하면 할인, 환원시키면 그 가치를 구하는 건가요? 이게 수익환원법이란 말이에요.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한,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이건 했는데,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이런 표정들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었다?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었죠.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그래서 가격은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 무슨 가치는? 투자 가치는 침묵이 흐르고 있네요. 주관적 수익률 무슨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로 투자자가 목적으로 하는 뭐를 과거 수익, 예상 수익? 예상 수익을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예상 수익을 나눠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가치와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시장 가치는 떨어진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가치 균형을 이루니까. 맞아요. 그럼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똑같은 수익일 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기대 수익률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뭘 띄워봤었냐면 이런 얘기를 봤었잖아요. 똑같이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1억 투자했으면 수익률은 10%. 사는 시점에 2억을 투자하면 수익률은 5%. 사는 시점에 5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면 20%. 네. 그래서 사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예. 그래서 수요자는 사는 시점에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는 정해진 것이다? 수익은 정해져 있는 게 포인트인 거죠. 실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쓰는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 경매 나중에 하고 싶죠? 네. 그럼 입찰가액을 얼마를 써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나갈지 평가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경매 강의를 들을 때 거의 한 3시간 강의에 50만 원 내고 배우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이걸 지금 공부해 놓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뭐가 정해진 것? 수익은 정해진 것. 실제로 상가 건물들의 임대 수입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얘를 갖고 조정 못해.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수익률을 낮게 누릴 수 있다라면 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낮아도 된다면. 예?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면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이때 쓰는 수익이 나중에 공부할 순영업소득을 쓴다 그래서 순수익이고 이때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이니까 얘를 환원이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수익이고 가액이다 그래서 수익가액이라고. 그리고 얘의 본질은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지.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지. 이 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될 미래 수익을 구해놓고 순수익을 구해놓고 걔를 뭐로? 환원시켜주는 수익률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수익가액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수요자 입장에 가액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알면 되겠네요. 뭐를? 평가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과 환원율을 뭘 적용할지만 알면 나누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됐나요? 그런데 하나를 더 알아야 된대. 환원 방법이라는 걸 더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왜 나오는지 설명할 거예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가지 방법이고 환원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얘들을 언제 적용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순수익 관련 내용은 순영업소득을 쓴다 정도가 나오는 거고 환원율의 5가지 종류의 특징이 뭔지가 나오는 거고 아예 그 수식이 나오기도 하고 얘는 환원 방법은 환원 방법의 특징의 문제가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적용돼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수익환원법에 순수익 3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순수익 3가지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성격. 이 순수익은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 기억나세요? 조순 총리가 기억 안 나면 정말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조순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분밖에 안 떠. 조순 총리가 있어. 국무총리셨어. 그래서 조순 총리의 전과 후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게 조가 총인데 한자로 조가 총이에요. 그래서 총소득이 조소득인 거야. 교재에 따라서는.
그래서 조순전으로 외울 때 이때 순수익의 특성을 띈다.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서 구한다. 뭐 이걸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건 미래 수익인 거죠. 과거 수익이 아니야. 잔여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발생할 미래 수익이에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뽑아낸대요. 얘를 직접 안 나와요. 간접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순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니까 너도 얼마? 이렇게 뽑아내는 게 간접법이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잔여는 남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토지잔여법이라는 것은 전체 수익에서 건물 수익을 빼서 구한대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전체 수익이 얼마가 발생이 되냐면 얘가 예를 들어 1,000만 원만큼 발생이 된대요. 그런데 이때 건물 수익을 정확히 얘가 예를 들어 100만 원만큼 발생했다는 걸 안대요. 만약에. 그럼 우리는 이 둘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전체 수익이 1,000만 원인데 건물 분의 수익이 100만 원이면 얘를 빼고 토지 수익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9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토지 수익을 지금 남겼죠? 이게 무슨 법이에요? 잔여법인데 토지 잔여법이에요? 건물 잔여법이야? 토지 잔여법이죠? 네. 그럼 이 잔여법을 사용할 때는 남아있는 게 클 때 의미가 있을까요? 남는 게 작을 때 의미가 있을까요? 잔여법은 남는 게 클 때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수익과 토지 수익이 구분될 수 있어야 될까요? 명확히?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이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 중에 100만 원은 건물 수익이고 900만 원만큼 토지에서 발생한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이 욕을 먹겠죠. 그래서 아예 나온 전체 수익에서 나머지 빼고 남는 게 부동산의 수익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잔여법의 개념이 뭔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잠깐만 다시 이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수익 알아야 되는데 그 수익은 조순전 중에 순인데 나중에 공부할 거고 그게 미래 수익을 쓴다는 게 왜 그런지 이해되셨어요?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니까? 수요자. 수요자는 과거 수익을 목적으로 산다. 미래 수익? 미래 수익을 목적으로 산다. 맞죠? 그때 그 미래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게 무슨 법? 다른 대답을 하기가 더 어려워. 직접법. 유사한 부동산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뽑아내는 건 간접법. 맞죠? 남기는 방법은 잔여법. 잔여법,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이 욕먹는 이유는 구분할 수 없는 걸 구분했잖아. 네.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건 아예 부동산의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 잔여법 정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얘는 수익을 지금 잔여법에서는 배분해주고 있죠? 자, 이거 보실래요? 전체 수익을 건물 수익 얼마, 토지 수익 얼마 배분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이 됐네요. 어디에는? 잔여법에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5가지 방법.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시장 추출법이 있대요. 지금 뭘 알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잠깐만 있죠. 분명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수업하면서 이걸 한 번에 알아들은 사람은 거의 한 10%도 안 돼. 그리고 예전에 제 기억에 이게 정말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평택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마지막 정도의, 마지막은 아니었고 한 4개월 정도 시험 보기 전에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감정평가 부분만 잘 이해를 못 하시길래 뽑아서 특강을 했어.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에 수강생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강의실을 꽉 채웠어. 한 150명 정도가 듣는데 수익환원법 부분에 설명을 쫙 한 다음에 환원율, 환원방법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나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찾아왔어.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정말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야. 그만큼 어려우셨대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분이 어렵다고 한 질문이 뭐였을까? 그 다음에 물어본 거. 몇 문제 나오냐고 물어봤겠죠. 포기하려고.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더 자세하게도 문제를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굉장히 감정평가론 부분의 시험이 쉽게 나오는 추세인 거예요. 예전에는 훨씬 어려웠어요.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어도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냐?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원리. 자, 여기 수익환원법은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 수요자. 그럼 수요자는 비용을 따진다, 수익만? 수익만 따지는데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사는 시점 기준 무슨 수익? 미래 수익이죠? 미래 수익은 나와 있어 추정해서 계산해야 돼. 추정해서 계산하면 끝나요? 얘를 현재 가치로 고쳐야 돼? 현재 가치로 고쳐야 돼. 할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 거지. 네. 그때 시기 하나 딱 떠오르면 돼. 그게 끝이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원래는 투자론 공부하고 바로 감정평가론을 공부해야 돼. 중간에 다른 걸 공부하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이때 수익환원법에서 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이니까 무슨 이율? 환원이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기대하는 수익률은 뭐였어요? 기대하는 수익률은 뭐였어? 기대 이율, 기기, 필요, 적산법. 네. 그 다음 이때 가격이 가액이죠. 근데 수익이 곧 가액이니까 얘는 무슨 가액? 수익가액. 그리고 수익은 수익인데 조순전후 중에 뭘 써? 순을 쓴다고요. 그래서 무슨 수익? 순수익을 쓴다고. 그럼 문제에선 유효 총소득과 영업경비 주고 빼서 얘를 구하는 문제를 낸다고요. 32회 때도 그게 나온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대상물의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순수익을 알아야 되고 환원이율을 구해야 되고. 이거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다고 지금 공부한 거야. 앞에서. 자,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걸 뭐래요? 직접법. 유사한 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간접법. 남기는 방법, 잔여법. 여기서 조금만 신경 써야 될 건 잔여법이 뭔지만 살짝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몇 개? 세 가지 방법. 그럼 이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5가지가 있대요. 네. 이제 이걸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이 얘기예요. 이 대상 부동산의 수익률이 결국 수익률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랑 옆에 똑같은 게 있어. 근데 유사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 10억에 거래가 됐네. 10억에. 그런데 얘 임대 수입이 1년에 얘가 5천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얘 거래 가격, 얘가 투자액이죠. 예? 임대 수입이 수익이잖아, 지금. 그럼 10억 투자해서 5천만 원이니까 얘 수익률 얼마예요? 5%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유사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과 실제 임대 수입에서 이 유사한 부동산의 수익률이 5%라는 걸 알았죠? 그럼 유사한 게 5%니까 너도 얼마 적용하는 게 맞아? 5%.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 끄집어냈어, 지금? 어디에서?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에서 아니면 유사한 부동산에서? 유사한 부동산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아니면 과거 자료로? 에이, 이거 실제 거래 가격이라니까? 실제 임대 수입이고? 그러니까 거래 가격에서 과거 자료로 지금 뽑아낸 게 시장 추출법이죠.
시장에서 추출해냈잖아. 네? 그럼 얘는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그래서 제일 많이 써. 현실에서. 근데 욕 뒤지게 먹어. 왜 욕 먹죠? 과거 자료잖아. 우리는 미래를 지켜야 된다며.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니까 욕 먹겠죠. 시장 추출법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개념인 거야. 이게 시장 추출법. 어렵지 않죠,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유사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거고, 임대 수입을 거래 가격으로 나눠서 구한대요. 그래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한대요. 가장 많이 사용한대. 과거 수익률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요소구성법이라는 게 있대. 그럼 요소구성법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요소구성법은 그냥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구 수익률이 설마 기억이 안 나진 않겠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 시에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그럼 이 건물에 사실은 이 건물을 산다는 얘기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자신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엇에?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구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위험에 증가 요소가 있고 감소 요소가 있대요. 얘를 다 감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성격이 뭐와 똑같아요, 실은? 요구 수익률과 똑같다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요소 구성법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수익률 구하는 방법이.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주관의 개입이 심해요, 심하지 않아? 위험에 대한 대가를 투자자별로 다르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별로 달라지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이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환원 이율을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구하면 주관적인 수익률로 할인하니까 이때 나오는 수익가액은 매우 주관적인 가액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론상 이런 개념이지만 얘는 현실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매우 객관적이어서 매우 주관적이어서?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럼 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성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요소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고도 해요. 우리 시가지를 하나 조성한다 그러면 그 시가지에는 나무만 있나요? 빌딩만 있나요? 온갖 것들이 다 있나요?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요소구성법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조성법. 그래서 뭐와 유사하다? 요구수익률.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요? 요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요. 따라해보세요. 요요. 예. 그래서 무위험률에 플러스 위험 증가 또는 감소율을 더한대요. 그 다음 주관의 개입이 심하대요. 왜 심한지 이해되셨죠? 이런 방법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요구 수익률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나요? 지금 요소구성법은 툭 치고 넘어간 것 같아요. 툭 치고 넘어갔죠. 그 정도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토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연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건물 하나를 이용한다 그러면 건물만 있나요? 그 밑에 토지도 깔려 있나요? 토지도 같이 이용되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두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할 때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물 자체가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도 있겠죠. 네. 그럼 토지, 건물에서 한꺼번에 나온 순수익 계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둘을 이제 합쳐서 수익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 수익률과 토지 수익률이 만약에 같다면 그냥 하나를 쓰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 수익률이 5%면 건물 수익률도 반드시 5%라면 이때는 전체 수익률 5% 적용하면 끝나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이유 때문에 항상 반드시 꼭 언제나 수익환원법에서는 건물 수익률이 토지 수익률보다 높아져요.
뭘 더하기 때문이냐면 상각률을 더하기 때문이에요. 왜 상각률을 더하는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따가 얘기할 전체 내용의 이제 핵심인 건데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수익이 1년 뒤 수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1년 뒤 수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1년 뒤 수익만 투자자는 누리나요? 수요자는 누리나요? 아니면 계속 누리나요? 계속. 꽤 장기간을 누리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토지, 건물 똑같이 수익이 1년 뒤 1,000만 원인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미래 수익은 토지가 더 크다. 지금 손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죠? 토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들란 얘기예요, 지금. 내려보세요. 건물이 더 크다, 미래 수익은.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달아 없어지지 않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상각이라고 얘기한다고. 얘는 비상각 자산의 대표 주자야. 상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은 달아 없어지나요? 상각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토지에서 발생하는 1,000만 원의 수익은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달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죠? 얘 계속 발생하잖아요, 지금. 수익이. 그런데 건물에서 발생하는 1,000만 원의 수익은 점점 줄다가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줄다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와요. 맞죠? 그럼 미래 수익이 뭐가 더 큰 거예요? 토지가 더 크죠? 그러면 미래 수익이고 가격이라면서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 클 부동산은 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거고 미래 수익이 작으면 가격을 낮게 주고 사는 거죠. 이게 수익환원법의 근간이잖아. 그럼 이 둘 중에 뭘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그럼 반대로 건물 가액은 낮게 평가해야 돼요? 아니, 토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며. 그럼 건물은 낮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낮게. 네? 그럼 수익가액을 낮추죠. 뭐는? 건물은. 그럼 건물은 뭐 되는 만큼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가액을 낮추는 거네요. 얘 땜시. 네? 그러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우리가 투자론 공부할 때 수익은 정해진 것이라고 공부했어요? 정하는 것이요? 얘 계속 1,000만 원 고정돼 있었죠. 그래서 수익을 지 마음대로 내리거나 올려서 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대로 냅둬. 얘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익가액을 건물은 달아 없어지는 만큼 가액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조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수익률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된다고 느껴지세요? 반비례잖아. 네? 그럼 수익률을, 환원율을 전에보다 올리기 위해서는 더해야 올라가요? 빼야 올라가? 얘 5%인데 얘를 10%로 변화시키려면 더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율만큼. 지금 어떤 논리인지 이해를 하세요? 이게 수익환원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야. 다시 뭘 했는지 보세요. 머리의 흐름이, 지금 이론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 방에 이해하면 진짜 IQ 수준이 130은 넘어. 130이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가끔 조사했을 때 나는 IQ가 150이다 이렇게 조사 나온 사람들 거의 뻥인 경우가 많아요. 잘못 조사된 경우가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보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본인들 IQ가 굉장히 좋은가 보네. 예. 그럼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린 거냐면 이 얘기를 한 거죠.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못 가지만 수익까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건 과거 수익, 미래 수익? 미래 수익.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사가 수요자 입장에서 가액을 구할 때는 무조건 죽어라고 뭘 구하겠네? 발생될 미래 수익을 추정해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 수익을 추정해서 계산하면 그게 미래 가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사는 시점에 기준 시점에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1년 뒤 미래 수익이 똑같더라도 전체 발생할 미래 수익이 더 큰 게 있다면 그리고 더 작은 게 있다면 그 둘을 똑같이 평가하면 된다?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럼 건물은 뭐 되는 만큼은 상각되는 만큼 미래 수익이 뭐보다 작을 거니까 토지 가액보다 작을 거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보다 작을 거니까 수익환원법에서는 건물의 가액을 낮게 평가해야 된다?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만큼. 그런데 수익가액의 계산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니까 그때 순수익은 정해진 것이니까 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내려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뭘 올려야 된다? 환원율, 반비례 관계는 환원율을 올려야 된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고. 예, 그럼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해야 올라간다? 그럼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율만큼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가액을 구할 때는 주거라고 뭘 구해야 돼? 상각률을 구해서 더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물의 환원이율이 되는 거예요. 건물 수익률이라고. 그럼 이제 이 상각률의 계산은 이 건물이 50년 사는 시점 기준을 쓸 수 있다면 사는 시점 기준으로 50년을 쓸 수 있다면 100%를 50년에 걸쳐서 까면 되죠. 그러니까 해마다의 상각률이 2%일 거 아니에요. 네? 일은 100%잖아. 그 일을 잔존 내용연수로 나눠서 구하면 그게 상각률이 나오겠죠. 이때 사용하는 이 내용연수가 수익환원법에서는 전체 내용연수를 쓰면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수요자는 언제가 전부라고? 남아있는 게. 사는 시점 기준 잔존 내용연수가 그 사람의 전부인 거죠. 이용하는 전부잖아.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각률의 계산은 당연히 뭐라고 나오겠네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라고 나오겠지.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 내용연수 주고 경과 내용연수 주고 잔존 내용연수를 숨겨놓고 문제를 주겠죠. 어렵게 내면.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외우다가 이게 왜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인지를 모를 거 아니야.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얘가 20년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잔존 내용연수에 20년 남았대. 그럼 100%를 20년에 걸쳐서 까면 되죠? 해마다 상각률 5%잖아. 그럼 얘 5% 적용하면 얘는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토지 건물 만질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만질 수 있어, 없어? 만질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개념이야, 금융적 개념이야. 물리적 개념인 거죠. 이 둘 구분 가능해요? 둘 나눠져 있잖아, 지금 어찌됐건. 얘 둘이죠? 둘이야. 근데 이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수익환원법에서는 이 둘이 무조건 다르다고. 뭐만큼 더해지니까? 상각률만큼 더해지니까 항상 뭐가 더 높아야 돼, 수익률이. 건물 수익률은 사는 시점에 더 높게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건물은 더 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지. 네? 뭐 되는 만큼 싸게 주고 사야 돼? 그렇지. 삼각되는 만큼 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삼각되는 만큼 수익률을 더 높게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을 가중평균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얘가 6천이야. 얘 4천이래요. 그럼 얘 6대 4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4의 가중치를 주고 여기다가 6의 가중치를 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고? 3%. 얘는 4%네요. 다음 7%가 나오겠지. 그럼 7%가 종합 환원이율인가요? 종합했잖아.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서로 달라서 둘 구분 가능했을 때 얘 가중평균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나온 거다. 지금 얘기죠. 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그럼 얘는 하나의 대상물일 때는 얘를 적용할 일이 없죠. 토지 건물 둘일 때 대상물 둘이 한꺼번에 가액을 평가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 나오는 거겠죠. 됐나요? 이 방법 욕을 더럽게 먹어. 이 방법 욕을 먹어.
왜 욕을 먹을까요? 실제로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이용되면 이 건물, 이 부동산, 토지 건물 합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토지 수익률이 얼마, 건물 수익률이 얼마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은. 근데 구분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잖아. 이론을 정립해 나갔잖아. 그래서 욕을 먹는다고. 구분할 수 없는 걸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하다가 막히면 항상 우리는 뭐로 해결하죠? 돈으로 해결하잖아. 예?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실제 봤더니 부동산이 비싸서 자기 돈만 갖고 사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사더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 투자자가 누리고자 하는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가 누리고자 하는 수익률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럼 내 돈과 남의 돈 둘 구분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분 수익률이 더 높죠? 정해질 때 효과가 발생해야 투자를 할 거니까 남의 돈 빌려서. 그럼 이 비율이 만약에 얘가 8%고 얘가 4%일 때 금액 비율이 얘 7,500, 2,500이라면 3대 1일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가중평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3 곱하고 1 곱한 다음에 서로 해주면 되죠. 그럼 곱해주면 24, 곱하면 4, 더하면 28. 얘를 가중치합으로 나누는 게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럼 28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7이죠. 이때도 7인가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금융적 투자결합법? 내 돈, 남의 돈, 둘 구분, 서로 수익률 다르다라는 개념하에 둘을 합친 것, 결합시킨 게 나온 거죠. 네. 내 돈, 남의 돈 분리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분리 불가능한 걸 분리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욕먹었잖아. 근데 지금 얘는 가능한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얘도 욕먹어. 얘도 욕을 먹어. 왜 욕을 먹냐? 실제로 남의 돈을 빌렸어요. 그럼 남의 돈을 기간 중에 계속 안 갚고 있어요? 갚아요? 일반적으로 갚죠. 상환한단 말이에요. 상환. 그럼 저당이 상환되는 만큼 점점 지분으로 바뀌겠죠. 네. 그런데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 비율이 똑같다고 가정했잖아. 기간 중에. 그러니까 욕을 먹겠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저당이 지분으로 점점 바뀌잖아.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이 개념의 흐름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저당 지분 환원법은 바뀌어지는 데 초점이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의 비율로 바뀌었는지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방법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쓸데없이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얘는 저당 지분 환원법은 지분의 초점이라 사랑해요 LG 이러면 돼. 따라해보세요. LG. 그래서 에르두법이에요. 에르두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나중에 기억나. 예전엔 그 부분까지 나왔지만 요즘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잘.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지금 총 몇 개를 공부했는데? 잠깐만 이쪽. 잘 보세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코끼리의 전체 윤곽을 모르면서 다리만 만져서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수요자 입장에서 뭘 구하고 싶은데 수익 가액을 구하고 싶은데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수익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마냐 얼마를 적용할까를 봤더니 옆에 똑같은 거 있잖아. 비슷한 거. 그 유사부동산 거래 가격 얼마고 임대 수입 얼마니까 가격과 수익이 나왔네. 그러니까 수익률 바로 튀어나오지. 시장에서 뭐 했어요? 추출했잖아. 시장에서 조사했잖아. 시장조사법 또는 시장추출법이죠. 그런데 얘는 유사한 부동산에서 뽑아냈죠? 얘에서는 직접적으로 뽑아냈잖아요. 얘에서는. 얘의 거래 가격과 얘의 임대 수입에서.
임대 수입을 거래 가격으로 나눠서 구했어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욕먹는 이유는 과거 수익률이기 때문에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있는 게 얘가 무엇과 성격이 똑같대요, 실은? 요구 수익률과 거의 똑같아. 그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이죠? 그럼 주관적으로 수익률을 적용해서 가액을 구해버리면 주관적인 가액이 나와버리잖아. 네, 너무나.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됐어요?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에 얘를 순수 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 증가 감소율을 더하고 뺀대요. 그래서 주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일 때 결합이라는 표현 쓰나요? 둘 이상일 때 결합시킨다는 표현이 나와요. 또 하나, 서로 계속 붙어 있는 걸 결합시킨다는 표현 쓰나요? 아니. 아예 분리가 안 돼. 다 붙어 있는 걸 결합시킨다는 표현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분리 가능할 때 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분리가 불가능할 때? 분리 가능할 때 쓰는 게 결합이라는 단어라고요. 네. 그리고 서로 다 똑같아. 그 결합시켜봤자 똑같은 놈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 서로 다를 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되는 학습 하나.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 이걸 기억을 해놔야 돼. 지금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에 독수리 오형제를 한번 쳐봐. 그럼 이게 예전에 유명했던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가 실은 독수리가 5마리가 남자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 매, 백조 막 이런 애들이 섞여 있어. 선행학습이 독수리 오형제가 필요하다고. 왜 그걸 하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몇 개라고요? 5가지 방법인데 이 5가지 방법 중에 성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 다른 4개는 똑같고. 근데 독수리 오형제가 충격적인 진실이 그 만화 영화의 충격적인 진실이 오형제가 아니라 오남매야. 3호가 백조 여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지금? 그래서 독수리 오남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4가지는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데 수익률을 마지막에 공부한 하나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한다고.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여러분 같으면 낼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하는 방법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독수리 오형제가 보통 낱개로 다니다가 독수리 오형제는 5마리잖아요. 그 5마리가 이렇게 계속 붙어 다닐까? 떨어져 있다고. 분리 가능하겠지? 위기의 순간에 합쳐서 정의의 불세가 된다고.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합의 정의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결합이란 하나일 때 써, 안 써? 안 써요. 둘 이상이고. 서로 분리가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가능할 때.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야. 플러스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서로 다를 때 결합해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출이에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 둘로 나눠주며 둘 맞아요? 네. 둘이며 분리 가능하며 네. 서로 같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X 다를 때 쓰는 거라고요. 다를 때. 같을 때 무슨 투자결합법을 써.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결합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둘 이상이고 서로 분리가 가능하고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결합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시 질문.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둘이며 예? 서로 다르고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개념하에서 출발한다. OX. X. 분리 가능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모르면 죽어도 문제를 못 풀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는 서로 다 같아, 다 달라. 다 다른 애들 분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둘 이상일 때 결합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플러스 건물 둘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수익률은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로 구분하고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건물 수익률은 토지 수익률과 달라지는 이유가 뭐가 더해지니까 달라져? 상각률이 더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상각률의 계산은 수익환원법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내용연수로 상각한다고요? 어느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잔존 내용연수. 그러니까 전체 100%를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겠죠. 잔여 내용연수로. 그래요? 이거 전체 내용연수라고 그러면 X라고요. 종합수익률의 계산은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거죠?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 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하다가 막히면 뭐로 해결한다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뭐로 해결해? 돈으로. 그래서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나오는 거죠. 돈. 내 돈과 남의 돈의 결합이더라. 둘. 부동산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은 서로 다르죠. 실제로 다르죠. 얘 실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얘들 가중평균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얘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욕먹는 이유가 투자 기간 중에 뭐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당과 지분의 비율이 3대 1로 고정돼 있는 거다. 그 비율이 고정돼 있다. 점점 변한다. 점점 변하는데 그걸 감안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욕을 먹었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라고?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되는 방법? 갚으면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되잖아요. 지금. 바뀌잖아, 점점.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 여기서 초점은 바뀌는 것 지분의 초점이죠. 따라해 보세요. 사랑해요, LG. 그래서 나는 삼성 팬이다 뭐 이러지 말고 여기서는 LG를 하자고.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에루드법.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저당이 상환돼서 지분으로 환원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누구 입장에서만 고려해요? 지분 투자자 입장.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4가지가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당 투자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야야 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네 입장에서만 구하고 있어? 내 입장에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지분 투자자인 네 입장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나오면 돼. 그럼 나는 행복하니까. 지금 나는 누구죠? 은행, 저당 투자자라고. 그래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게 무슨 법? 부채 감당법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게텔이라는 분이 만들었어. 그래서 외우는 방법, MM으로 이렇게 외울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돼요? 그렇잖아. 뭘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도 없어. 요즘 사람 이름도 잘 안 물어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가 부채 감당법인 이유가 있어. 얘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인 거야, 실은.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에 대부 비율이라는 걸 곱하고, 이거 나중에 투자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라고 계속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하나씩을 바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부채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B 틀린 거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달라요. 나중에 그게 포인트야. 또 이렇게 문제를 내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이자율. 그럼 틀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식을 정확히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출제 가능성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 3가지가 주어져 있다면 바로 곱하면 튀어나오네요, 수익률이? 네. 근데 보면 부채, 대부, 저당은 다 누가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저당 투자자가 다 중시 여기는 빚이잖아, 빚. 우리 입장에서. 맞나요? 그래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라고. 대출자 입장에서. 얘만. 네. 그래서 저당이 작을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저당이 클 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해야지. 그래서 저당이 작을 때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개털이 된다. 그래서 누가 만든 방법이다? 개털. 그 다음 독수리 오형제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진실은 오형제였다, 오남매였다. 오남매. 성격이 매우 다른 애가 하나가 섞여 있다. 네. 다른 건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데 하나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했다? 그게 뭐다? 부채 감당법이다. 그걸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를 외우는 방법. 이거 저당 이자율이라고 나오면 드럽게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앞 글자만 따서는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외우는 방법, 앞 글자를 따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안에 있는 저수지에 갔다 오겠죠. 갔다만 오는 거야. 빠지는 게 아니라. 됐어요? 따라해 보세요. 부채 감당 못하면 부대 저수지. 그럼 부가 뭐예요? 부채 감당률. 대는 대부 비율. 저수지는 저당 상수지, 저당 이자율이 아니라고.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라고.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딱 보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계실 거냐면, 저는 수업할 때 절대로 암기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이론이 뭔지를 솔직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이 원리가 왜 나왔는지 설명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 원리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가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냐? 못 풀어.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저 MM을 만들어 놓은 거지. MM만 또 죽어라고 외우라고 가르친다고 나는 뭐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런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말. 네. MM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방법까지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뭘 구하는 방법까지? 순수익,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5가지가 있다는 것 설명드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드렸고 그게 나오게 된 역사가 왜 나왔는지 설명드려 본 거예요, 실은. 하나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왔겠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라고, 꼬꼬무. 꼬꼬무, 뭔지 알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원율. 예?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면 돼요. 결합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 분리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가능할 때 결합시키는 거지 분리 불가능한 걸 결합시켰다는 얘기 안 쓴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서로 같을 때 결합해요? 다를 때? 다른 애들을 결합해서 또 다른 게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환원율까지 공부했어요. 10분 쉬고 환원 방법의 내용을 볼 거예요. 오늘 4교시예요. 또 집에 가려고 했나 보네? 그래서 이제 환원 방법까지를 딱 공부해서 얘를 계산하는 식 공부하고 그리고 수익 분석법의 개념이 뭔지만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이 다 끝나는 거죠. 3방식 7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계산하는 부분까지. 10분 쉬세요.